아들이 사는 세계. 유승연. 6년 전 폭염이 극성이던 어느 날 온 식구가 인사동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발달장애인인 아들은 왜 시원한 택시를 타지 않고 힘들게 지하철을 타고 가느냐는 말을 행동 언어로 대신 전하고 있었고, 나는 얼른 지하철에 올라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느끼기 시작하면 아들이 진정될 것을 알았기에 어르고 달래며 플랫폼에 서 있었다. 띠리링 띠리링. 지하철이 왔고 문이 열렸다. 키가 엄마만큼이나 큰 초등학생 남자애가 엄마 품에 안겨 징징대고 있으니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괜찮다. 3분만, 아니 2분만 기다리면 된다. 아들이 지하철 에어컨도 택시만큼 시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상황은 종결된다. 그런데 남편이 기다리지 못했다. 남편도 원래는 아들의 시간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쫓긴 것이다. 남편이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아들에게 한마디를 던졌다. 조용! 얌전히 있어! 그때였다. 내 품에 안겨있던 아들이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몸을 꼿꼿이 세워 아빠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러더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힘을 다해 시영! 라고 외쳤다. 생애 처음으로 아빠에게 반항한 순간이자 바야흐로 사춘기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아들은 강도 10의 울음을 터뜨려버렸다. 남편은 텐트럼, 분노 발작 단계에 들어선 아이 앞에서 당황한 나머지 아들 입을 손으로 세게 틀어막았다. 어찌나 힘이 강했던지 남편에게 얼굴이 접힌 아들의 온몸이 휘청거렸다. 그 모습에 눈이 돌아간 난 그 손 치워! 라고 외치며 남편 손을 힘껏 떼어냈다. 아이의 비명이 가득 찬 지하철 안에서 승객들은 우리 부부의 난투극을 바라봤다. 언제까지 애를 감싸기만 할 거야? 나는 남편의 외침을 무시하며 새빨간 얼굴로 울어대는 아이를 꽉 껴안았다. 괜찮아, 동안아. 괜찮아. 어디 좀 앉혔으면 좋겠는데. 가까이 있던 아저씨에게 죄송한데 아이가 앉아서 가면 진정이 빨리 될 것 같다고 자리를 좀 내어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고마운 아저씨가 기꺼이 자리를 양보해 줬다. 감사 인사를 한 뒤 아들을 앉히고 그 앞에 쪼그려 앉아 우는 아이를 달랬다. 괜찮아. 이제 시원해질 거야. 괜찮아. 이제 시원해질 거니까 괜찮아. 지하철 안 모든 사람의 안테나가 나와 아들을 향해 삐쭉 솟아 있는 게 느껴졌다. 저쪽을 보니 남편은 문 앞에 서서 이 모든 막장 드라마를 지켜본 딸을 달래고 있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하자 아들이 진정하기 시작했다. 울음이 서서히 잦아들었다가 다시 잉잉거리다가 잠시 또 크게 울려고 액션을 취했다가 슬며시 잦아들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더니 이내 완전히 평온해졌다. 그동안 나는 아들을 달래느라 바닥에 쭈그려 앉았다 일어나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진정돼가는 아이를 보는데 이번엔 내가 눈물이 왈칵 터질 것 같았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창피해서가 아니었다. 아들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나 하나뿐이란 사실에 눈물이 나려 했다. 내가 없으면 넌 어쩌니? 내가 없으면 누가 네 마음을 알아주겠니? 힘들다.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말이 흘러나왔다. 엄숙할 만큼 고요했던 지하철 안에 모두가 이 말을 들었다. 잠시 분위기가 숙연해졌다고 느낀 건 내 착각이었을까? 이 사건을 겪은 날, 이 책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세상에서 아들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나 혼자면 안 되기 때문에 아들은 나 없는 세상에서도 자신의 삶을 마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책을 쓰기로 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앞에 앉아 있었다. 선생님, 저 글이 안 써져요. 노트북만 켜면 무기력한 게 이 무기력을 빨리 없애줄 약 좀 처방해 주세요. 진짜 얼른 마감해야 해요. 칼럼과 기고는 무리 없이 척척 써내려가는데 책을 쓰려고만 하면 몸이 거부했다. 정신과 약을 3달쯤 먹었지만 여전히 한 줄도 쓰지 못했다. 결국 약을 끊고 무작정 출판사로 향했다. 우울한 보라색 꽃다발을 들고 편집자를 찾아갔다. 미안하지만 계약을 파기하자고 했다. 그 당시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둠의 기운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모습이었고 오랜만에 만난 편집자는 이런 나를 보곤 깜짝 놀랐다. 아마 그때의 나는 이 세상의 온갖 어두움을 혼자 다 껴안고 있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강렬한 뽀글머리가 트레이드마크인 당시 부장님이 산책을 권했다. 눈물을 그렁그렁 매단 채 주변을 거니는데 그가 계약한 지 10년 만에 원고를 내놓은 저자 이야기를 했다. 아니, 염치도 없어라. 10년 만에 내놓기도 해요? 와, 나는 약과였네요. 그렇게 내 이야기가 무르익기를 기다려준, 내 마음이 단단해지기를 기다려준 많은 이들 덕분에 이 책은 6년 만에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내가 오랜 시간을 어둠의 자식으로 보냈던 건 아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부모는 자녀의 성장을 축복하고 자녀는 자신의 성장을 부모에게 축복받아야 마땅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몰랐다. 아들이 성장한다는 건 단순히 키가 커진다는 게 아니라 아들이 사는 세상이 달라지는 일이라는 것을, 그 세상은 아들이 어린이일 때 속했던 세상보다 훨씬 차갑고 냉정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안다. 그 세상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선 학년기를 그냥 어물쩍 넘겨서 안 된다는 것을. 학교에서의 인지학습과 치료실에서의 기능 발달만이 아들에게 필요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당연해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던 사회적인 부분이 아들 미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존 키트라는 것을. 하지만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우리 사회에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라는 것을. 이 책엔 청소년이 된 아들이 맞닥뜨릴 현실이 담겨 있다. 청소년기를 지나 이미 성인기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의 삶도 담았다. 그 현실은 결코 반짝거리지 않는다. 그렇기에 더더욱 알려야 한다. 현실에 존재하는 음지를 외면한 채 양지만 찬양하는 건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위해서가 아닌 발달장애인을 위하는 것 같은 비장애인인 나를 위한 일이다. 그리고 나는 현실에서 눈 돌리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는 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라고 믿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어둠의 기운만을 물씬 풍기는 흑마술서 같지 않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내가 또 글을 쉽고 재미있게 잘 쓴다. 이 엄청난 자의식을 봐도 알 수 있듯 어둠과 절망에게 애따 나 잡아가시오 하며 순순히 끌려갈 성격도 아니다. 언젠가 다가올 먼 미래에 나는 잘 죽고 아들은 잘 살리고 싶다. 그 하나의 희망을 품고 이 책을 썼다. 그래서 이 책은 절망의 나열이 아닌 희망의 첫 소절이다. 타인의 시선에 쫓겨 아들의 입을 막았던 남편은 6년이 지난 현재 누구보다 아들의 속도를 존중할 줄 아는 든든한 지원군이 됐다. 나에게 있어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이자 삶의 동반자다. 당신,
이번 생에 동환이 아빠로 참 많이 수고하면서 산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남편이 없었다면 나의 이번 생은 오래전에 종료됐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40년만 더 함께 수고하다가 편안한 안식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앞머리만 쳐다보고 다니는 줄 아는 딸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한참 예민한 사춘기에 타인의 시선을 끄는 동생으로 인해 속상한 일이 많은 것을 잘 안다. 그럼에도 비장의 형제 자매로서의 삶을 거부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아프다. 세상 사람들이 딸의 앞머리만 쳐다보는 게 아닌 것처럼 아들도 남다르게 쳐다보지 않는 세상이길 바란다. 아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딸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아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별로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들 덕분에 그나마 아주 조금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아들로 인해 매일 행복한 순간을 몇 번씩이나 누리며 사는 호강도 한다. 아마 유치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문득 떠오른 노래가 있다. 음도 단순하고 가사도 단순한데 한번 생각난 후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고 있다. 내 모자 세모났네. 세모난 내 모자. 세모가 아닌 것은 내 모자가 아니네. 세모가 아닌 것은 내 모자가 아니듯 발달장애가 없는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나는 발달장애가 있는 내 아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아들이 사는 이 세상도 아들의 장애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길 바라본다. 외로움의 반대편으로 가는 길. 어떤 만남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질 않는다. 그녀와의 만남이 그랬다. 그녀는 안산에서 성인기 발달장애인 아들과 둘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은 발달 기능이 좋은 편이었다. 흔히 말하는 경증 발달장애인이다. 매일 아침이면 규칙적으로 출근하는 직장이 있었고 직장에 다니니 월급을 받았고 월급을 받아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 문화생활도 자주 즐겼고 집 안팎에선 혼자 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 친척의 부고였나? 아무튼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을 접한 그녀는 2박 3일 동안 집을 비워야 했다. 혼자 남게 될 아들을 걱정했지만 그는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었다. 아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엄마, 저는 아주 잘 생활하고 있어요. 출근도 잘했고 연극도 보러 갔다 왔고 연극이 끝난 후엔 배우들을 만나서 사인도 받았어요. 청소도 다 해놨고 밥도 잘 먹고 있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감정이 치밀어 오른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잠시 호흡을 고른 후 다음 말을 이어나갔다. 엄마, 그런데 너무 외로워요. 엄마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외로워요. 경기도에 있는 한 장애인 복지관을 방문했다. 해당 지역은 발달장애인 여성, 대부분 지적장애인이 결혼해 아이를 낳은 사례가 많은 지역이라고 했다. 태어난 아이들의 반은 장애가 있었다. 남편은 제대로 된 사람이 드물었다고 한다. 술을 마시고 아내와 자식에게 폭력을 휘둘렀으며 여성들은 그 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었다. 이들은 부부 관계만이 아닌 육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젖을 먹였는데도 왜 아기가 계속 우는지, 왜 잠을 안 자고 칭얼거리는지 이해하지 못해 화를 내고 힘들어한다고 했다. 복지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사업을 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한지 당사자들을 상대로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 나라면 살림 지원을 1번으로 꼽았을 것 같다. 힘들어도 육아만 하라면 하겠는데
그 와중에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게 지금까지도 큰 스트레스다. 아니면 경제적 지원도 좋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육아와 살림 부담이 줄어든다. 밥하기 싫을 땐 배달시켜 먹으면 되고 락스 냄새 맡아가며 화장실 청소하기 귀찮을 땐 청소업체를 부르면 된다. 경제적 지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사회복지사들의 생각도 비슷하다고 한다. 살림이나 육아 지원 혹은 경제적 지원 등의 필요를 예상하고 조사했는데 의외의 항목이 1순위에 뽑혔다. 해당 여성들이 뽑은 가장 절실한 지원은 친구였다고 한다. 얘기 나눌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라고 했단다. 20대 자폐성 장애인 아들을 둔 엄마가 있다. 나랑은 얼굴을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만나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는 사이다. 나이는 동갑이지만 앞서 아들을 키운 선배맘답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곤 하는데 하루는 이런 말을 했다. 자기야, 내가 왜 우리 아들이 성인이 됐어도 치료실 보내는 줄 알아? 보통 발달장애인의 재활치료는 영유아기 때 폭풍처럼 쏟아붓다가 학령기를 지나면 서서히 줄여나간다. 그러다 성인기에 이르면 더 이상 치료실을 다니지 않는다. 재활치료 바우처가 학령기까지만 지원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인기엔 치료실 안에서의 삶보다 현실 속에서 부대끼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질문을 받고 잠시 생각하다 번뜩 떠오른 철학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사람이라는 게 원래 죽는 날까지 끝없이 성장하는 존재니까. 아니란다. 아들이 성인이 되니 부모가 돈이라도 지불하지 않으면 아들을 만나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치료실에 보내고 있단다. 이런 사례들을 직접 접하면서 오래전 아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본 기사가 떠올랐다. 성인 발달 장애인의 대인관계를 조사한 기사였는데 대다수 당사자가 가장 친한 친구이자 유일한 친구로 꼽은 이가 엄마였다. 잔소리쟁이 엄마가 유일한 친구라니. 만약 우리 엄마가 내 유일한 친구라면 어떨까? 엄마한테 미안한 일이지만 나는 못 견딜 것 같다. 물론 엄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엄마가 유일한 친구인 발달장애인이 안 됐다고 느꼈다. 안 됐지만 내 일처럼 와닿진 않았다. 당시 나는 아들의 친구 관계를 확장하는 데 열심이었다. 다행히 주변 환경도 뒷받침해 줬다. 학교에선 담임 선생님이 반 친구들과 관계 맺기를 통해 아들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애써줬고 나는 나대로 친한 장애인 가족과의 연대를 통해 아들의 또래 친구 범위를 넓히고 있었다. 내 아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들의 친구 말고 엄마 노릇만 할 거야. 나는 내 친구들하고 놀 테니 너는 네 친구들하고 놀아. 아들, 엄마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게. 시간이 흘러 아들은 중학생이 됐다. 중학교 3학년인 현재 키가 186cm에 이르렀는데 아직도 성장판이 멈추지 않고 활동 중이다. 평생의 소원 중 하나가 키 큰 남자 품에 쏙 안겨보는 것이었는데 백발이 성성한 이 나이에 그 꿈을 이뤘다. 그 대상이 아들이라는 게 서운한 일이지만 그렇게 큰 아들이지만 아직도 뽀로로와 아이쿠, 뿡뿡이를 즐겨보고 내가 바닥에 앉아 있으면 엄마 무릎 위에 앉겠다며 엉덩이를 들이밀곤 한다. 아들이 어릴 때는 성인의 몸을 가진 발달장애인은 고립된 상황에 처할 여지가 아주 많다는 것을 몰랐다. 특히 장애 정도가 중증이라면 그 가능성은 하늘만큼 높아진다. 엄마가 아무리 발을 동동거리며 노력해도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아들의 고립을 막을 수 없고 엄마만이 유일한 친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들이 어릴 때는 알 수 없었다.
특수청소업체 하드윅스 대표인 김완 작가가 저술한 죽은 자의 집 청소에서 인상 깊게 와닿은 문장이 있다. 혼자 죽은 채 방치되는 사건이 늘어나 일찍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고독사 선진국 일본. 그 나라의 행정가들은 고독이라는 감정 판단이 들어간 어휘인 고독사 대신 고립사라는 표현을 공식 용어로 쓴다. 죽은 이가 처한 고립이라는 사회적 상황에 더 주목한 것이다. 김완 작가의 책을 읽으며 고립사라는 말을 10번, 20번 곱씹었다. 사람은 고독해도 죽진 않는다. 하지만 고립되면 필연적으로 죽음에 이른다. 장애, 비장애가 다르지 않다. 문제는 비장애인인 나에 비해 발달장애인인 아들은 고립될 여지가 훨씬 많다는 점이다. 고립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다. 김완 작가는 집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한 채 고립사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고립사한 사람은 언제나 빈곤하고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비장애인도 그런데 당사자의 실업률이 높고 가족 돌봄으로 인해 부모가 생계전선에 올인할 수도 없는 발달장애인 가정에선 열심히 살아도 가난하거나 그 가난이 빈곤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 그만큼 구조적으로 고립될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20대 중반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가 개봉했다. 멋지고 세련된 전문직 여성은커녕 하는 일마다 실수투성인데다 살 집이 있는 체형의 브리짓은 싱글이었다. 나와 처지가 비슷했다는 뜻이다. 브릿지라는 노래를 부르며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장면에서 친구들 모르게 흐느껴 울었다. 브릿짓, 내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야. 알지, 알아. 그 마음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 하나 없는 인생에 마음을 나눌 연인조차 없이 외롭게 살다가 어느 날 쓰러져 키우던 반려견에게 먹힐 수도 있다는 너의 두려움을 내가 알아. 브릿짓, 내가 다 이해해. 나는 배를 눌러주기 위해 배꼽을 덮는 거대한 속옷을 입어야 하는 브릿짓의 상황까지도 다 이해했다. 영화의 여우는 오래 이어졌고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이 건드려진 탓인지 한동안 툭하면 눈물을 흘렸다. 그로부터 20년쯤 지났다. 이 꼴 저 꼴 다 겪으면서 어지간한 일엔 흔들리지 않는 내공이 쌓여갔다. 그런데 또다시 마음의 어떤 부분이 툭 하고 건드려졌다. 이번엔 영화가 아닌 현실이었다. 뉴스에서 본 사건의 마음의 스위치가 또 한 번 눌렸다. 사회복지사가 이수역에서 거리 생활 중이던 발달장애인을 발견한 사건이었다. 그 사건의 배경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나는 물에 젖은 솜처럼 축축한 우울감에 젖어들었다. 고립되면 죽는다는 명제가 눈앞의 현실로 나타난 상황을 지켜보는 건 공포에 가까웠다. 사회복지사에 의해 구조된 A씨는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다. 동네에서 엄마와 A씨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두 사람은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었다. A씨는 학교조차 다니지 않았다. 추후 알려진 바에 따르면 초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다고 한다. 엄마는 왜 아들을 마저 학교에 보내지 않았을까? 초등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왜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으로부터 숨어버렸을까? 의문이 이어졌지만 확인할 길은 없었다. 학교에 보내진 않았지만 엄마가 교육을 멈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A씨의 메모가 증거였다. A씨가 사회복지사에게 내민 메모지엔 우리 엄마는 몸 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쓰여 있었는데
글씨체가 얼마나 정갈하고 예뻤던지 깜짝 놀랐다. 이토록 또박또박하게 글씨를 쓰기까지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노력해 왔을지 그간의 과정이 오롯이 그려졌다. 어느 날 엄마가 쓰러졌다. 그리고 죽었다. A씨는 움직이지 않는 엄마에게 파리가 붙고 벌레가 꼬이자 이불을 고이 덮었다. 그리고 이불 주변에 청테이프를 붙여 벌레들이 다가지 못하게 했다. 벌레는 외부에서 생긴 게 아니라 엄마 몸에서 나온 거였지만 A씨가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었다. 벌레야, 저리 가. 엄마한테 붙지 마. A씨는 엄마를 지키려고 애썼지만 배고픔을 견딜 수는 없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집에 머물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버티고 버티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어느 날 A씨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렇게 거리 생활을 시작했다. 모자는 고립돼 있었다. 있지만 없는 존재로 살았던 두 사람은 고립된 세계 속에서 서로만 바라보고 살았다. 이제와 부질없는 일인 건 알지만 모자가 고립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다. 이웃 주민에게 매일 얼굴을 비치고 살았다면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모자가 궁금해 누군가 전화를 걸었거나 현관문을 두드려 봤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외부의 개입보다 A씨가 먼저 움직였을 수도 있다. 아무리 깨워도 엄마가 움직이지 않으니 현관문을 열고 나가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다. 말을 얼마나 하는지 알 수 없으면 적어도 A씨는 도와달라는 내용을 쓸 수는 있었다. 글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것이다. 메모지를 들고 매일 가던 편의점, 한 달에 한 번씩 가던 미용실, 주치의처럼 이용하던 내과에 가서 내밀기만 했어도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아니, 이웃집 현관문만 두드렸어도 이웃집에 사람이 없으면 앞집, 건너집, 하다못해 길 가던 아무에게나 그 메모지를 내밀기만 했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고립이 익숙한 삶이 아니라 공존이 익숙한 삶이었다면 A씨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고립되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내 삶의 방향성이 크게 바뀌었다. 이제 나의 양육과 교육, 재활치료가 향하는 목표는 아들이 고립되지 않는 성인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한 미래를 위해 학령기인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한다. 물론 성인기에 접어든 모든 발달장애인이 고립된 채 생활하진 않는다. 제도와 정책이 전무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정책은 정보를 직접 알아내고 찾아가야만 하는 구조인데다가 사실상 각종 복지 서비스에선 상대적으로 고립될 여지가 많은 중증장애인은 배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서글프게도 학령기 교육마저도 발달장애인의 고립과 배제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들이 어릴 때는 현실을 몰랐다.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고 학교에 잘 다니고 자주 여행을 다니며 즐겁게 살면 희망적인 성인기를 맞이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면 나는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고 언젠가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은 정직하게 달렸고 아들은 어느새 자라버렸다. 아들이 자라면서 아들이 사는 세계도 달라졌다. 성인의 몸뚱이를 지닌 학령기 아들이 사는 세계, 이미 성인이 되어버린 당사자들이 사는 세계, 빠르게 흘러간 시간 속에서 그 세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내가 발견한 것은 애석하게도 희망이 아니었다. 아들의 고립은 이미 시작됐고 나는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삶의 끝에 절망만 있는 건 아니다. 많은 이가 아들을 위해 애쓰는 것을 알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발견하기도 하며 발달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는 많은 일을 본다. 그래서 글을 쓴다. 무수한 절망을 더 많은 희망으로 바꾸고 싶어서, 아들의 고립을 막고 싶어서, 나는 잘 죽고 아들을 잘 살리고 싶어서 글을 쓴다. 행동으로 하고 있는 말. 학기 초 아들이 온 세상을 적으로 여기고 있을 때 비록 친구들과 간신히 책상을 붙여서 앉았지만 아들은 여전히 교실 안에서 위협적인 존재였다. 특히 음악, 실과, 체육 등 교실을 이동하는 교과 시간을 격렬하게 거부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큰 사고 없이 교실을 이동해 수업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어이? 책상을 흔들지도 않고 아무도 때리지 않고 순순히 교실을 이동한다고요? 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는 첫 상담날 담임 선생님에게 말했었다. 선생님은 행동수정 전문가신가 봐요. 동환이를 맡아주시는 걸 보니. 아들이 학년 최고의 골칫덩어리 취급을 받는 것도 알고 있었고 교사들이 아들의 담임을 맡길 꺼린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아들의 담임을 맡을 정도면 학생의 문제 행동에 있어 엄청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다. 선생님은 손을 저으며 아니에요. 저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라고 말했다. 오잉? 행동수정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아들의 담임을 맡게 되신 걸까? 담임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이 맡으라고 해서 라며 말을 흐렸다. 아이고, 우리 선생님 부담이 얼마나 크셨을까? 관리자가 맡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동환이 담임을 맡았는데 동환이 엄마는 첫 상담부터 책상을 붙여서 앉게 해달라지를 않나.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오겠다고 하질 않나. 아이고, 새삼 더 고마운 우리 선생님이다. 어쨌든 행동수정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선생님인데 아들이 교실 이동을 수월히 할 수 있도록 마법을 부렸다고 하니 신기하기만 했다. 비법을 알면 앞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동환이는 속상하거나 화날 때 자기 마음을 공감해주면 금세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받고 위안이 되는 게 있는지. 아들이 이동하기 싫다고 버티기 시작하면 담임 선생님은 아들에게 다가가 마음을 먼저 읽어주었다고 했다. 동환이 지금 이동하기 싫어? 이동하기 싫어서 짜증나고 화났어? 동환이가 지금 하기 싫은 걸 해야 해서 마음이 안 좋겠구나. 담임 선생님이 아들 마음을 읽고 읽은 마음은 그대로 전달하면 아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전처럼 책상을 흔들거나 옆자리 친구를 때리면서 와 하며 우는 게 아니라 갑자기 헉 하며 무너지듯 선생님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고 했다. 아마 아들이 말할 줄 알았다면 선생님은 내 맘 알죠? 내가 음악실 가기 싫어하는 거 선생님은 알죠? 그렇죠? 라고 했을 것이다. 담임 선생님은 그런 아들이 귀여워서 웃음이 나는 걸 꾹 참으며 흐느낌으로 전하는 말을 기꺼이 들어줬다고 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아주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들은 늘 하던 대로 행동했다. 하지만 그 행동은 일명 문제 행동이었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아들의 문제 행동 속에서 마음을 읽었다고 했다. 선생님은 아들이 하는 모든 행동, 그것이 문제 행동이라 하더라도 말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야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다. 무발화 상태인 아들은 이전에도 행동으로 말하는 아이였다.
과자가 먹고 싶으면 과자가 있는 서랍장 방향으로 내 손을 잡아 들어올렸다. 배가 고프면 다용도실에서 즉석밥을 가져와 싱크대 위에 올려놓았다. 소변이 마려우면 바지 내리는 신용을 하는 것으로 나 화장실이라는 말을 대신했다. 이렇게 아들은 말을 대신하는 특정한 몇 개의 행동 언어가 있었고 나는 새로운 교사나 치료사를 만날 때마다 아들이 하는 특정한 행동 언어를 설명하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이 나오면 이렇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일명 문제 행동이라 부르는 것들은 내가 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제 행동은 문제 행동이니까 그건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드시 기필코 잡아야만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아들의 문제 행동을 하고 있을 때조차 그 속에서 행동의 의미를, 행동이 전하는 진짜 말의 의미를 찾아 읽은 것이다. 담임 선생님은 말 못하는 아들 마음을 어떻게 읽었을까? 눈으로 봤으니 눈으로 읽었겠지. 잠깐만 기다려봐. 머릿속에 갑자기 불이 번쩍거렸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눈으로 읽는다고? 그러려면 특정한 몇 개의 행동 언어만이 아닌 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몸으로 하는 말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했다. 그래야만 아들 마음을 눈으로 읽고 들을 수 있었다. 내 관점을 바꿔보기로 했다. 단편적이고 특정한 몇 개의 제스처가 아니라 아들이 매 순간 온 몸으로 말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아들을 관찰해봤다. 그랬더니 세상에 진짜 말하고 있었다. 말 잘하는 비장애인 딸보다 더한 수다로 아들은 매 순간 자신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눈빛으로, 표정으로, 발가닥임으로, 손가락 동작으로, 의성어로, 목소리의 높낮이로, 뛰고 달리고 소리치는 것으로 넘치도록 표현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 왜 아들의 문제 행동이 잡히지 않았는지, 아니 오히려 문제 행동이 더 강화되기만 했는지 이유도 짐작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은 듣고 문제 행동은 잡는다. 그런데 만약 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말하는 중이었다면 아들 입장에선 단지 말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잡으려 한다고 느꼈을 것이다.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아들도 처음엔 작게 말했을 것이다. 교실 이동하기 싫다는 의미로 하고 말이다. 그런데 아무도 자신의 말을 안 듣고 못 듣는다. 그럼 더 크게 해야지. 선생님 교실 이동하기 싫어요 라는 말 대신에 와. 그런데 다가온 어른들이 여전히 자신의 말을 하나도 안 들었다. 지금 이동하기 싫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어깨를 토닥이며 어서 일어나자고 한다. 내 말이 안 들렸나? 그렇다면 더 크게 알아듣도록 말해야지. 책상을 덜컥덜컥 흔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선생님, 저는 교실 이동하기 싫다고요 라는 말 대신에 와. 그러면 어김없이 어른들이 출동해 아들의 몸을 강한 힘으로 제압했다. 책상을 고정하고 아들의 양쪽 어깨를 붙잡으며 안 돼 하고 외쳤다. 만약 아들이 정말 몸으로 말하고 있는 중이었다면 아들 입장에선 붙잡힌 건 어깨지만 말하지 마 라며 입이 틀어막힌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였을지도 모른다. 문제 행동 발발 시 꽤 많은 상황에서 분노 발작 단계까지 곧바로 이어졌던 이유가 말이다. 부부싸움 할 때 가장 열받는 순간 중 하나는 남편이 내 말을 가로막고 자기 말을 할 때다. 사람은 상대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아니 아예 어떤 말조차 할 수 없도록 외부 압력을 가하며 묵살할 때 저 세상에서부터 올라오는 깊은 빡침을 느낀다.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아들의 문제 행동이 몸으로 말하고 있는 중이었다면 말을 안 들어주니 크게 말하고 있는데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입을 틀어막았다고 느낀다면 아들은 저 세상으로부터 올라오는 깊은 빡침의 분노 발작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일단 분노 발작 단계에 들어가면 아들의 안정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주변 어른들은 아들의 몸을 강하게 제압했을 것이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진정이 됐겠지만 그건 아들의 마음이 바뀌거나 행동의 잘못을 뉘우쳐서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진이 빠져서 진정된 듯이 보이는 것뿐이다. 그리고 아들 마음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남고 이 정도 크기로 말해선 어림도 없으며 오히려 더 크게 말해야 한다는 걸 학습했을 것이다. 이 가정이 맞다면 그토록 많은 이들이 애를 썼는데도 아들의 문제 행동이 잡히기는커녕 갈수록 더 강화되어 점점 괴물이 되어간 이유가 이해가 갔다. 하지만 이해 담임 선생님은 초동 대처가 달랐다. 중요한 메시지니 한 번 더 들여다본다. 동환이는 속상하거나 화날 때 자기 마음을 공감해주면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받고 위안되는 게 있는지. 담임 선생님은 아들의 입을 막는 대신 아들의 말을 들었다. 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드디어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내 목소리가 들리면 크게 말할 필요가 없다. 작게 속삭여도 상대는 알아들으니까. 목청을 높이고 높이다 분노 발작 단계까지 필요가 없었다. 크게 말하는 건 아들에게도 힘든 일이다. 드디어 누군가 내 말을 알아들었다는 안도감이 흐느낌으로 터져나왔을 것이다. 선생님 품에 안겨 한바탕 울면서 아들 마음에 그동안 쌓인 서러움이 점점 씻겨 내려갔을 것이다. 마법이 아니었다. 원래 사람은 누군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응어리진 마음이 풀리기 마련이다. 돈 받고 남의 말 들어주는 상담 치료가 괜히 비싼 게 아니다. 마음이 풀린 아들은 밀고 당기며 씨름할 필요 없이 팔을 잡아 끌고 주저앉은 걸 힘으로 일으킬 필요도 없이 순순히 일어나 제발로 교실을 이동했다. 담임 선생님을 통해 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사실은 말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가족과 아들과의 관계가 폭발적으로 좋아졌다. 원래도 집에서는 예쁘기만 아들이었지만 아들의 언어와 마음을 이해하게 된 후로는 아무리 미운 짓, TV를 깨고 거실 창문을 깨도 도무지 밉지가 않게 됐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그런 것이다.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도무지 미워할 일이 없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에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도 발견했다. 그건 바로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었다. 4학년 때 아들은 무발화 상태였다. 5살 어버이날에 처음으로 쉬어 라고 외친 후 1년에 한두 번 아주 급할 때만 쉬어 또는 안 돼 라고 했을 뿐 그 외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중학교 3학년인 지금은 할 줄 아는 자바라가 적어도 10개가 있다. 자자, 잘 자, 맘마, 밥. 아무리 밥으로 고치려고 해도 여전히 맘마만 고수한다. 가가, 과자, 무르, 시, 좋아, 아파요, 아빠, 엄마. 이 외에도 일상적으로 자발적으로 먼저 하진 않지만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따라하는 모방 언어도 제법 늘었다. 하지만 단어를 온전히 따라한다는 건 아들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다. 단어가 3글자면 앞에 한 글자만 따라하기도 하고 2글자로 이루어진 단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발음만 따라하기도 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모든 자바어와 모방어가 언어 치료를 중단한 시기 동안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금은 또 다른 언어 치료실을 다니고 있지만 비록 몇 개 단어에 불과하지만 아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티키타카 소통하는 재미도 생겼다. 밤에 나란히 누워 서로에게 잘 자라고 인사를 번갈아 서너 번쯤 한 후 눈을 감으면 행복감과 안정감이 느껴진다. 조화를 할 줄 알게 되면서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화도 가능해졌다. 이런 식이다. 아들은 상황을 설명하는 말을 할 수 없으니 학교에서 누구와 친한지 등도 담임선생님이 말해주기 전에는 알 수 없는데 그럴 때면 반 친구들의 이름을 한 명씩 거론하며 물어본다. 한 번에 한 명이어야 한다. 2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상황은 아들은 혼란에 빠뜨린다. 동환아, 지섭이 좋아? 그러면 아들은 좋아 라고 말한다. 동환아, 승원이 좋아? 좋아. 동환아, 철수 좋아? 아무 대답이 없으면 그 친구와는 갈등 관계에 있다는 뜻이다. 그런 투명함이 웃기고 귀여워서 동환이 철수 좋아? 라고 한 번 더 물으면 으아! 하면서 내가 철수 이름을 그만 말하도록 싫은 티를 팍팍 낸다. 그러다 다시 상대를 바꿔 동환아, 승원이 좋아? 라고 물어보면 또 좋아 라고 답한다. 좋아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아들이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사는지 유추할 수 있게 됐다. 이렇듯 몇 개의 단어에 불과하지만 말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아들이 말로 상황을 속일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언제부턴가 아들은 한 번씩 심통을 부리고 나면 꼭 물이라고 외쳤다. 꼭 목이 말라 짜증난 것처럼 굴었고 처음에는 진짜 목이 말라 그런 줄 알고 물을 주곤 했다. 그런데 가만히 관찰해 보니 이 녀석 한바탕 심통을 부려서 혼날까 봐 물 하고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었다. 갈증은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생존 욕구다. 아들이 물을 달라고 할 때면 주변 어른들은 하던 말과 행동을 중단하고 물을 건넸다. 물이라는 매개를 통해 상황이 전환된 것이다. 그런 경험이 누적되면서 아들은 물이 막강한 면죄부를 지닌 어느 상황에서나 통하는 프리패스 티켓과도 같다는 사실을 학습하게 됐다. 사람은 얼마든지 말로 마음을 속일 수 있다. 아들과 나는 똑같다. 예를 들어 남편이 설거지를 안 해놓고 TV를 보며 낄낄대고 있을 때 분명 남편이 설거지하기로 한 날인데 그럴 때 한 소리를 하고 싶지만 그랬다간 부부싸움으로 이어질까 봐 입을 꾹 닫는다. 그런데 그릇이 가득 쌓여 있는 싱크대를 보면 짜증이 솟구쳐 오르니 괜히 식빵에 발라먹으려고 꺼낸 애먼 딸기잼 뚜껑에 화풀이를 한다. 에이씨, 왜 이렇게 안 열려? 하면서 막 성질을 부리는 것이다. 그러면 TV를 보던 남편이 묻는다. 왜? 뭐 때문에 그래? 싸움으로 번지는 게 싫은 난 뚜껑이 안 열려서 라고 말한다. 정말 병뚜껑이 안 열려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다만 너 때문에, 설거지 안 한 너 때문에 라고 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기에 말로 남편을 속이고 싸움이 일어날 상황을 회피한 것이다. 아들처럼 말이다. 그런데 아들만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 말을 잘하는 발달장애 당사자일수록 더 많은 말로 진짜 마음을 가리는 경우가 많았다. 아들처럼 자기가 성질 내놓고 어른에게 혼날까 봐 그러기도 했고
어제 TV에서 본 내용이 문득 기억나 반영어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고, 어떤 상황에서 생각나는 말이 그 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다. 그런 사례가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말을 알 줄 아는 발달장애인이라 해서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사실, 그럼에도 우리는 유독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다. 아들이 혼나기 싫어서 물이라고 말하면 정말 목이 마른 줄 아는 시기다. 발달장애인의 마음도 비장애인의 마음과 똑같다. 사람은 얼마든지 말로 마음을 가릴 수 있다. 그러면 말과 다른 마음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냐는 질문이 따라온다. 특별했던 그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방법. 애정으로 관찰해 눈으로 행동을 읽으면 된다. 그러면 행동 속에 숨은 말로 가리고 있는 마음이 보인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익힌다. 다만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선 사랑과 관심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만 상대를 지그시 관찰할 수 있다. 애초에 상대를 이해하고 싶은 의지가 없으면 관찰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내지 않는다. 부모고 교사고 치료사고 의사고 매 한 가지다. 요즘 과도한 마음 읽기가 교육을 망쳤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는 걸 잘 안다. 하지만 나는 이런 분위기가 안타깝기만 하다. 비장애인에게는 그토록 난무해서 문제까지 된 마음 읽기가 발달장애인에게는 시도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의 행동은 말이 아닌 문제 행동으로 먼저 규정하고 행동으로 말하고 있거나 말로 마음을 속이고 있는 진짜 속마음을 읽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아직도 비일비재하다. 엄마도 아빠도 친구도 선생님도 세상 모두가 진짜 자신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세상에 사는 심정은 과연 어떨까? 그렇다고 마음 읽기만 잔뜩 하고 교육이나 훈육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유독 발달장애인에게는 행동만을 문제 삼으며 교육과 훈육만이 넘쳐나고 있기에 비장애인의 반만이라도, 아니 반의 반만이라도 마음 읽기를 한번 시도해 보자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라도 해보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전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분명 그것만으로도 달라지는 부분은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냐면 사람이니까 그렇다. 장애인이기에 앞서 사람이니까. 우리는 장애가 있든 없든 똑같은 마음을 지닌 똑같은 사람이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앞에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센 척하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 아들이 살아갈 세계를 위해. 아들은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됐다. 작년 말 부산 용궁사에 가서 삼재 소멸초에 경건히 불을 켜고 복을 가져다 준다는 팔찌도 하나 샀다. 지난 2년 동안 아들로 인해 힘들었던 건 용띠인 내가 삼재여서 그랬던 것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그래야만 했다. 삼재는 언젠가 끝나니까. 힘든 이 상황도 이제 서서히 끝나갈 것이라는 희망이 내겐 필요했다. 나는 20, 30년 후에 뉴스 사회면 사건, 사고 소식에 슬픈 내용으로 등장하고 싶지 않다. 나오더라도 시니어 모델의 활약이나 노년의 건강한 다이어트, 이렇게 하세요 등의 꼭지에 등장하고 싶다. 무기력을 딛고 일어서야만 했다. 내 개인의 문제였다면 굳이 힘들게 일어서지 않고 내리는 피가 멈출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엄마니까. 내가 일어서지 않으면 아들의 삶이 휘청거리고 그로 인해 우리 가족의 삶까지 흔들리니까 일어서야만 했다.
전쟁으로 황무지가 된 타라에서 하늘을 보며 다시는 굶지 않으리라 외쳤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하라처럼 나는 주먹을 꼭 쥐며 다짐을 했다. 무력함에 잠식당하지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내가 해야 할 일도 하자. 아들의 고립이 더 공고해지기 전에, 더 이상 손 쓸 수 없게 되기 전에. 새로운 학년의 새로운 담임선생님을 만나 교과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개별화 교육회의를 소집 요청했다. 과목별 교과 교사가 따로 있는 중고등 과정에선 담임선생님하고만 상담하고 담임선생님 수업 시간에만 무언가를 시도해 본들 소용이 없다. 담임선생님의 수업은 전체 수업에 반도되지 않는다. 나는 교과 선생님들에게 아들의 잠자는 루틴이 어떻게 일상 영역까지 침범해 삶을 흔드는지 호소했다. 이 루틴을 깨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1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선생님들은 동의했고 각자의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아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지 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했다. 아들은 지금도 여전히 잔다. 매일 잔다. 하지만 분명 잠자는 시간은 줄었고 수업 참여도도 약간은 높아졌다. 학교에서 아들과 만나는 모든 교사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시작한 덕이고 담임선생님이 노력하고 애써준 결과다. 학교에서 거리두기형에 처해지면서 다시 친구들을 공격의 제물로 삼기 시작한 아들은 친구들과의 관계부터 회복할 필요가 있었다. 잃어버린 사회성을 다시 찾아야 했다. 학교 친구 5명이 함께하는 당사자 자조 모임에 참여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캠핑을 가는데 첫 캠핑부터 아들은 밖에서 학교 친구를 만나 함께 논다는 사실에 들떠 깍깍 까마귀 소리를 내며 즐거워했다. 당사자 자조 모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엄마들이 우르르 따라붙지만 그래도 좋다. 중학생인 지금은 엄마가 따라붙지만 성인이 된 어느 날부터 내가 따라가지 않을 수 있으면 된다. 그것을 몇 년에 걸쳐 반복 경험하면서 적응하고 익히면 된다.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지금 우르르 따라다니는 건 얼마든지 좋다. 아들과 함께하는 삶에선 모든 게 장기전이다. 대기를 걸어놓은 여러 치료실에서는 계속 연락이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 그룹형 단체 체육 활동에 시작했다. 물을 좋아하는 아들의 특성을 고려해 수영부터 시작했다. 중증 장애가 있는 아들이 6대 1의 수영 강습을 받는 건 모두에게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더는 무력하게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엄마인 내가 풀장 안에 따라 들어가는 조건으로 등록했다. 다른 수강생의 부모들은 물 밖에서 지켜보는데 나만 래시가드를 챙겨 입고 들어갔다. 한 달에 한 주 동안 내가 물에 들어갈 수 없을 땐 남편이 나 대신 들어갔다. 수영을 하고 나면 아들은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는데 아들을 따라다닌 우리 부부는 진이 다 빠져 골골거렸다. 몇 달 후 사정이 생겨 수영을 더 못하게 되자 이번엔 뉴 스포츠 활동에 등록했다. 그것도 우리 구가 아닌 옆에 구까지 진출해 간신히 등록했다. 첫날 지도교사가 컵 쌓기를 시키자 아들이 하기 싫다는 반항의 표시로 소리를 연달아 3번 질렀다. 수업이 끝난 후 지도교사가 앞으로 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선생님. 만약 수업에서 제외되면 진짜 갈 데가 없다고 여기 와서 드러누워 농성이라도 할 거라고 했다. 제발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고 빌었다. 덕분이었을까? 아직까진 잘리지 않고 다니고 있지만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가슴이 벌렁벌렁하다. 지역 복지관에도 연락했다. 아들을 받아주는 곳이 없으니 제발 그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아들 좀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사회복지사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만약 올해에 참여가 불가능하면 내년에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러다 얼마 전에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다. 매주 목요일 심리운동 활동에 아들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나는 목로와 선생님을 외치며 감사 인사를 하고 또 했다. 학교에서도 더는 무력하게 있지만은 않기로 했다. 학교의 학부모 회장을 맡았고 동시에 학교 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도 맡았다. 학부모 회장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동네 영어관에 연락해 대관 작업을 했다. 모든 사회적 경험은 가정에서 웬만큼 시도해 볼 수 있었지만 유일하게 쉽지 않는 게 영화 공연 관람이었다. 올바른 관람 예절을 익히기 위해선 수많은 반복 경험이 필요한데 타인의 조용히 관람할 권리와 내 아들이 즐겁게 관람할 권리가 상충되자 선뜻 극장과 공연장에 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발달장애인 전용이라도 있어야 했다. 그곳에서 반복 연습에 올바른 관람 예절을 익히면 그때 발달장애인 전용을 졸업해 일반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공연장에 다니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만의 극장 안에서 부모도 아이들도 남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쿵푸 팬더를 관람했다. 그리고 나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바꾸고 싶었기에 무언가를 포기하기로 했다. 아무것도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했다. 내가 버린 건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였다. 사람들에게 예쁨받고 싶은 마음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야만 흔들림 없이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쉽지 않는 일이었다. 내 마음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수시로 흔들렸다. 그때마다 주문처럼 읊조렸다.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마음껏 미움받고 실컷 욕먹자.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자. 욕을 많이 먹으면 아들 옆에서 한 살이라도 더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니 기꺼이 미움받고 욕을 먹자. 그렇게 언론을 통해 특수교육에 관한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년을 끌어온 이 책을 마무리하는 작업도 했다. 이 책은 연수 때마다 늘 얘기하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말하는 즉시 허공으로 흩어지는 강연과 달리 꼼짝없이 박제될 것이기에 그동안 마감을 미루고 미뤄왔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버리기로 했으면서도 완전히 버리지 못했던 것이다. 내심 미움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이 책에 담긴 어떤 생각들이 자식만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누군가의 삶을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지, 한없이 예쁜 제자들을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특수교사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지 망설이고 고민하고 주저하는 시간도 길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좋은 얘기만 입에 담고 어둡고 차가운 진실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외면한다면 고립된 발달장애인은 부모에 의해 살해당하고 살인자가 된 부모는 자살하는 형태가 계속 이어질 테니까. 무엇보다 나도 그리고 당신도 그 행렬에 끼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으니까. 그런 삶이 되지 않기 위해 글을 썼다. 나는 예뻐 죽겠는데 내 새끼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다. 15년쯤 더 같이 살다가 그 이후부턴 지원주택에서 자립해 사는 아들을 지원하면서 서서히 헤어질 결심을 하고 싶다. 그러다 어느 날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 아들에게 말하고 싶다.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웠다고. 너로 인해 너무나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다음 생에도 꼭 엄마와 아들로 다시 만나자고.
행복한 성인으로 살아가는 아들을 남겨두고 떠나면서 행복했던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다.